싱가포르 어제 업데이트 뉴스 잠깐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싱가포르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본 불매운동 하는 거를 외국인이 이해하려면 단순히 일본이 경제 보복을 취했던 그 사건 하나만 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과거의 모든 역사를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동안 일본이 우리한테 어떻게 했는지 그 모든 걸 다 알아야지 정확히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싱가포르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흘러왔는지를 이해하면 싱가포르에 요즘 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지를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9월 18일 어제는 가장 많은 케이스가 늘어났어요. 942케이스가 늘어나서 총 5,992명이 되었거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지금 코호트 격리되어 있는 노동자분들만 아니라 모든 건설 현장의 노동자들은 14일간 격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제부터 맥도날드에서 테이크어웨이는 안 되고 딜리버리하고 드라이브스루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루 만에 바로 오늘부터 5월 4일까지 맥도날드의 전 매장을 클로즈한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잘 하는지 검사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경찰 말고도 앰베서더라는 이름으로 또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서 일반 시민이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려서 300불 벌금을 받게 된 거예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있었는데 화장실 갔다가 마스크를 빼놨다가 다시 착용하는 거를 깜빡했는데 그 앞에 보시면 같이 다니는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마스크 착용 안 했다고 알려줘가지고 금방 다시 착용했는데 그 잠깐 찰나에 사진이 찍힌 거라고 설명은 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공평성을 위해서 벌금을 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의 상황은 중국과 일본 크루즈 다음으로 제일 많은 확진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과 그들을 상대하던 사람들 위주로 감염자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때부터 마스크가 동나기 시작했어요. 저희도 마트에 가서 마스크를 사려고 했는데 저 하나도 없었고, 마트에서는 다음 주면 들어온다고 했었거든요. 그 다음 주에 또 갔는데 마스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마스크를 굉장히 비싸게 팔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마스크가 없는데 이제 돈을 받는 어떤 사기 같은 행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정부에서는 1인당 2매씩 마스크를 전 국민에게 지급을 했고요. 그러면서 마스크는 꼭 아픈 사람만 쓰는 거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와중에 의사 4분인가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것도 신문 기사에 나왔는데 그분들은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신 거예요. 그분들 중에 한 의사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동료 의사의 어머님이 사스 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동료 의사가 감염이 된지 모르고 집에 가서 어머님한테 옮겨서 결국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며, 감염병은 이런 것이라고 자기도 모르게 전파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신문기사에도 나오고 했지만 그냥 소수 의견으로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검사는 주로 위험군 위주로 검사를 했었어요. 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은 위험 지역에 다녀온 사람 중에 의심 증상이 나타난 사람. 위험 지역이라고 하면은 초창기에는 중국뿐이었는데 그 다음에 한국 대구가 포함되고 다시 한국 전체, 나중에 이탈리아 이런 식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인데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 폐렴 등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이라서 바로바로 검사를 받았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일단 병원에 가면은 감기약을 처방받고 5일 정도 집에서 쉬면서 증상을 살펴보라고 했었어요. 5일이 지나고 나서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면 다시 병원에 오라고 했었거든요. 초창기에는 선별 진료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확진된 사람들 동선을 보면 여러 군데 클리닉을 들렸다가 나중에 확진된 케이스가 많았거든요. 클리닉은 이렇게 약간 조그만 동네 병원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선별 진료소를 만들었어요. 폴리클리닉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약간 보건소 같은 데랑, 그리고 클리닉 한 600군데를 선별 진료소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선별 진료소가 한국처럼 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호흡기 증상 관련 질병이 있으면 그 선별 진료소를 찾아가면 싱가포르인이나 영주권자 같은 경우에는 10불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격을 저렴하게 해줘서 그 호흡기 관련 증상자들이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지 않고 그 선별 진료소만 가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한 군데 가라고 이제 홍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검사는 주로 종합병원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확진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일부 클리닉에서 검사를 하기 시작을 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총리가 직접 TV에 나와서 설명한 건데요.
WHO의 권고에도 마스크는 아픈 사람만 쓰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 총리가 설명한 내용은 싱가포르이 마스크 재고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매일매일 마스크를 사용한다면 정작 필요한 의료진들하고 환자들이 마스크를 사용 못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싱가포르이 초창기에 마스크를 권하지 않은 이유는 두 번째 이유가 더 큰 것 같거든요. 싱가포르에는 현재 마스크 공장이 없습니다. 서쪽에 3M 공장이 있긴 한데 이게 미국계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싱가포르에서 생산을 한다고 해도 모두 싱가포르에서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싱가포르에서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수출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싱가포르이 예전에 의사들하고 몇몇 벤처 기업가들하고 모여서 마스크 공장을 세웠었대요. 그런데 싱가포르는 사실 마스크 수요가 평상시에는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마스크 벤처 공장은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싱가포르에서 마스크 생산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아마 공공의료 재원 차원에서 싱가포르에서도 일부 마스크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마스크 수입이 얼마나 힘든지도 신문에 종종 나왔었거든요. 마스크를 수입하려는 사람들이 인도에 가가지고 계약도 다 끝내고 컨테이너에 마스크가 실리는 것까지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컨테이너가 비행기에 실리기만 하면 끝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갔더니 컨테이너가 통째로 없어진 거예요. 알고 봤더니 중국에서 웃돈을 줘서 그거를 빼간 거예요. 그만큼 싱가포르 마스크 수급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인터넷을 통하면 마스크를 구입하기가 꽤 수월해진 편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초창기 마스크 정책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중국에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가벼운 증상이거나 무증상인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중국에서도 리포트를 했었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무증상자도 있고 가벼운 증상자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또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첫 마스크라도 그때부터 착용하라고 권했으면 지금처럼 많이 확진자가 나오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라는 게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확진자 숫자가 어느 정도 되자 그 다음에 취한 행동이 모든 건물에 들어갈 때 열 체크를 하고 들어가게 했어요. 가급적이면 재택근무를 하라고 권했고, 회사 내에서도 가급적이면 두 그룹으로 나눠서 동선이 서로 겹치지 않게 하라고 권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확진자 숫자가 어느 순간부터 안정기에 들기 시작한 거예요. 확진자 숫자가 안정권에 들자 대부분 그냥 일상생활처럼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주택가가 위주인 동네들의 마트나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 그냥 그 전하고 똑같이 항상 사람들이 바글바글 했었어요. 마스크도 안 쓰고 극장에도 가고 콘서트 보러도 다니고 그냥 일반적인 생활을 계속 이어나갔었거든요. 저야 한국 뉴스를 매일 접하니까 확진자 숫자가 10명대로 나온다고 해도 그게 안심이 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더 불안한 거예요. 이 감염병이 보여주는 특징이 가벼운 증상 사람들도 쉽게 전파를 하고 다니는 게 특징이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냥 마스크도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마스크 없이 돌아다니는 걸까, 이런 게 너무 무서웠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많은 해외 언론들이 싱가포르는 방역 모범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WHO에서도 싱가포르이 모범 방역국이다라고 하면서 싱가포르에 전화해서 의견도 묻고 그런 기사들이 나왔었거든요. 싱가포르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뉴스만 보니까 굉장히 안정감이 들 거 아니에요. 싱가포르이 그동안 아무 일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열검사해서 건물에 들여보내고 최대한 동선을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회사 사람들 이렇게 나눠서 일하라고 하고 재택근무하라고 하고, 그런데 확진자 수가 10명 안팎이니까 우리가 그동안 너무 잘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안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싱가포르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싱가포르 국립학교인 로컬 학교들이 이제 턴방학을 하게 된 거예요. 1월 2일 날 싱가포르는 새학년이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은 1월 2일부터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턴방학인 3월 중순쯤 방학하기 전까지는 계속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턴방학 때 일부 사람들이 해외로 여행을 나가고 턴방학 끝나는 시점 돼서 돌아오면서 해외 여행객들 사이에서 확진자들이 계속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몇몇 곳에서 이제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혹시나 방학을 연장을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싱가포르 교육부에서 개학을 한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 페이스북에 들어왔더니 싱가포르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정부한테 쓴소리를 하기도 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댓글들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교육부에서는 이런 이유 때문에 개학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개학을 결국 강행을 했어요. 저희 첫째 아이가 로컬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아침에 마스크를 씌워서 내보내면 집에 올 때는 꼭 마스크를 안 쓰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면 마스크 쓰고 갔다가 버스나 지하철에서 내리면서 바로 벗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애들 다 아무도 안 쓰니까 괜히 자기만 너무 튀어 보이는 것 같고 이상하니까 마스크를 벗는 거예요. 학교에 가가지고 계속 생활을 하고 집에 돌아올 때는 그냥 마스크가 있는지 모르고 기억도 못하고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혹시 버스나 지하철에서 감염될까봐 그게 너무 무서웠었거든요. 근데 개학을 하고 나서 유치원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이들이 걸린 건 아니었고 유치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주로 걸리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들 사이에는 계속 분위기가 안 좋은 거죠. 학교를 클로즈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고 물론 그중에는 학교를 개학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부모들도 있긴 했었어요. 그렇지만 유치원 집단 감염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고 학부모 불만들이 점점 많아지고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온라인 수업을 하겠다고 로컬 학교가 한 주 그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고 바로 그 다음 주부터는 그냥 학교 클로즈를 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다 바뀐 거예요. 싱가포르에 이렇게 감염자들이 서서히 다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가사도우미에 대한 또 기사들이 신문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가사도우미들은 주로 고용주의 집에서 숙식을 다 해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법은 그 일요일 하루밖에 없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같은 가사도우미 동료들 만나서 음식 나눠 먹고 수다 떨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신문기사에 그렇게 가사도우미들이 일요일날 모이는 거를 일정 기간 동안 금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온 거예요. 왜냐면 가사도우미들 사이에서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그들이 다시 싱가포르 가정에 돌아가서 퍼뜨릴 수 있으니까 며칠 후에 다시 또 반박 의견이 올라온 거예요. 가사도우미의 인권도 생각해줘야 된다. 그들이 유일하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날은 일요일 딱 하루인데 그때까지 고용주 집에 머물러야 한다면 그거는 너무 고통스러울 거다. 일요일날 못 나가게 막는 것보다 위생관리를 철저하게 하라고 권하는 게 훨씬 더 나은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또 기사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를 상대로 교육을 시킨 거예요. 위생관리 철저하게 하라고 하고 동선관리 철저하게 하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켰거든요.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에 감염을 피하기가 어려운 게 기숙사의 방 하나에서 8명에서 10명까지 취침을 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염병이 전염되기 쉬운 구조였거든요. 여러 면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마스크도 없이 살아가면서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그거를 다시 찾아내는 중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감염자 수가 많이 늘어나는 거는 앞으로 당분간 계속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조금 염려가 되는 거는 확진자 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 싱가포르인들이 마음이 동요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확진자 숫자를 지역 커뮤니티, 기숙사에 살지 않은 워크패스 홀더, 기숙사에 살고 있는 워크패스 홀더 이렇게 나눠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 숫자는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거의 3개월, 1, 2, 3월 동안 마스크 없이 일상생활하면서 지냈는데 지역 감염자가 하루에 20명, 30명 이렇게 나오는 게 이 정도 숫자가 그 전에 감염된 사람들을 다 찾아내고 있는 숫자인지에 대한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제발 이 서킷 브레이커 기간 동안 그동안 확진자들 다 찾아내고 더 이상 감염이 퍼지지 않게 막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국의 질본이나 의료진들은 정책이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31번 환자 이전에도 정책은 투명하게 공개하고 광범위하게 검사한다는 거였잖아요.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있잖아요. 왠지 거기서는 열이 좀 나거나 목이 좀 아프거나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안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모 종교 집단에서 감염자가 그렇게 폭발할 때 다른 국민들이 그 종교 집단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냈는지 본인들도 보고 느낀 거잖아요. 누구 한 명 확진이 나와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모두 다 검사해야 한다고 하고 혹시라도 거기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나온다면 본인들은 완전히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매장당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본인 몸 증상이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검사를 안 받으면 어쩌나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행정명령으로 주일마다 예배 나오는 모든 사람들 대상으로 다 검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게 법리적으로 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고요. 더 이상 갑자기 폭발한 일이 안 생겨서 지금까지 너무 고생하신 질본하고 의료진 분들 더 고생하는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의료진 덕분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